네, 이번 시간은 3주차 2교시입니다. 3주차 2교시는 이제 지난 시간에서 이어서 하겠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조금 빠뜨렸던 그런 개념들,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난 연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앞서서 나왔었죠.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개념.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 지역 어떤 식민지 등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정책을 또는 그런 그 목적으로 하는 그 사상을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이제 이렇게 일컫는데, 예컨대 이제 일본이 이제 그 힘의 논리로 해서 결국 식민지들을,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미국에도 이제 한번 한번 그 정보 걸려고 시도도 했었죠.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제국주의죠. 유럽에서 그 소위 그 15세기 경에 이제 시작을 했던 식민지 개척, 또 신대륙을 개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제국주의의 바탕을 두고, 그런 나라들이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건 주인 없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의 논리로 군사력이나 이제 선박 기술이 발달돼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남미라든지 이런 그 인디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이제 침략을 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군사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제국주의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앞서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70년대에 부각되기 시작을 해서 이 경제적인 자유주의 중 하나죠. 자유주의하고 신자유주의하고는 조금 틀리다 그러겠죠. 자유주의, 원래의 자유주의는 이제 야경국가, 소위 국가가 최소한의 정부가 되는 그런 국가가 자유주의 국가인데, 그런 개념에 이제 조금 변형된 개념이 바로 신자유주의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이제 그 야경국가가 아니라 정부에서 좀 가급적이면 이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이러는 것은 없애게 하지만은, 그렇지만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서 어떤 경제나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좀 신자유주의시죠. 그래서 이 토마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 1920년대에 제창했던 새로운 자유, The New Freedom이라는 정책,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자유에도 중점을 두었던 그런 자유주의와는 좀 다른 이 고전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다. 사회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제 보수 자유주의적인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다라고 해서 이 국가 권력의 개입 정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해서 경제적 자유, 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이 사상적 경향인 것입니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 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 데 비해서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 이 강한 정부를 배후로 해서 시장 경쟁의 질서를 이 정부가 강하게 그걸 권력을 발휘해서 확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영국의 대처 정부에서 대처리즘으로 정책을 채택을 했고, 그래서 권력기구를 강화하면서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을 하는 강력한 정부로서 그걸 보장을 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 이것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에서도 그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거노믹스를 이제 정책으로 채택을 하면서 이러한 그 신자유주의를 도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강력한, 작지만 그러나 강력한 권한을 행사를 해서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았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바로 신자유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는 한국에서 주로 노동시장의 그 유연성, 플렉서블함, 이런 그 유연화와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연화죠. 그래서 작은 정부이면서도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강화시키고, 그러나 규제는 이제 완화하고,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의 그 중시 등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신자유주의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TA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FTA가 확산 일로에 있고, 우리나라도 FTA에 이제 가입이 돼서 신자유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알을 필요가 있고, 앞서서 케인즈 경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케인즈 이론은 이제 그게 직접적인 촉발 계기가 된 것이 1914년서부터 1918년도까지 있었던 그 1차 세계대전, 그 후에 미국에서 이루어진 대공황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 사실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후에 많은 어떤 그 인프라라든지 또는 이 경제 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한 당사국들은, 물론 승전국은 그만큼 이제 나중에 보상을 받습니다만은, 패전국은 그야말로 이제 망하는 거죠.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간에 많은 물자와 많은 이제 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에 많은 그런 그 흐름을,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14년도에 발발했던 세계 1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많은 그 나라들이 그 전쟁의 참혹상에서 그 잿더미 속에서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그 난관의 과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미국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 전쟁 때문에 이익을 많이 봤었죠. 그래서 호황을 이루게 됐었고, 자국의 피해는 별로 없으면서 여러 가지 물자라든지 이 공장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엄청난 호황을 일으키게 됐고, 그런 그 장밋빛 그 호황의 그 무지개는 계속 확대 인류에 있었죠. 그러다가 1929년도 그야말로 미국에서 그런 지나친 이 과열에 의해서 결국 대공황이 닥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그 미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동남아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이 독점 자본주의 등 그 자유 방임에 대한 폐해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케인즈 이론을 그대로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른바 이것을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방임 경제를 대신해 가지고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 개입을 하면서 조세에 의한 소득 평준화 정책과 완전 고용 정책으로서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케인즈 경제 이론 수정 자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서 시도된 노사협조적 경영관리 방식과 1930년대에 미국에서 취한 뉴딜 정책, 즉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죠. 댐 건설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뒤에는 영국의 그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복지국가 정책 등이 바로 그런 선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이 전후에, 세계대전 후에 세계 많은 나라의 경제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인데, 선진 복지국가 체제는
이러한 개인주의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전후에 형성된 국제 경제 질서도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과 환율 변동을 제한함으로써 개별 주권 국가들의 케인즈주의적인 경제 개입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고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70년대의 소기 파동, 오일 쇼크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로 인연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사실이 있었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신자유주의가 또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고 했는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전후의 그 경제 질서가 붕괴되고 오일 쇼크, 그 소기 파동이 일어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세계 금융의 등장으로 해서 케인주의에 대한 논란이 가열차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국가의 경제 개입이 지대추구와 비효율의 근원으로 주목이 됐고 계속되는 그 재정 적자 이런 그 누적으로 해서 결국 인플레이션의 그 만연과 생산적 투자의 저하가 초래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는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개인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의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세계화되어 있는 경제에 있어서의 그 국가적 경제의 제한성을 비판하면서 대두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미국의 그 레이거노믹스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대로 영국의 대처리즘 이런 것이 대표되는 이른바 공급 중심의 그런 경제학이 등장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상황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케인즈 경제 이론은 유유수이죠. 수요를 국가에서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창출해내는 것이고, 소위 아담 스미스에 의한 것은 이것은 이제 공급 중심이고 자유로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급이 결정이 되고 가격도 결정이 되고 이런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이고 또 아담 스미스의 이제 경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와 대별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완전 교역과 고임금이라는 거, 또 복지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케인주의적 그 타협인데 그 경제 이론의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 삭감 경쟁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인주의적인 그런 그 경제 이론에 하면은 노동시장이 경직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유연화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경쟁력을 이제 강화를 위해서 따라서 국가가 관장하고 있던 또는 보조해왔던 그 많은 그 국가 경영 국영지 업체들이 이제 민간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제 정책들이 미국의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영국도 고질적인 어떤 복지병, 복지지상주의, 그 영국병을 치유를 하게 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브레튼 우즈 체제를 대신해서 변동환율제가 이제 채택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 국가들도 그들 중심으로 금융 자유화가 경쟁적으로 촉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는 세계 각국의 개방을 촉구했던 것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증대시킴으로 해서 자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WTO 세계무역기구의 설립은 바로 이제 자본의 그 세계적인 자유로운 그런 활동, 즉 세계화의 보장을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지대추구, 소위 그 렌트 시킹이라고 하는 거, 또 이제 참고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좀 유의할 사항인데, 이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즉 로비, 약탈, 방어 이런 것들, 이 경제력 낭비 현상을 지칭하는 이런 말인데, 이 털럭이라는 학자의 논문에서 비롯됐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특정 경제 주체가 면허 취득 등을 통해서 독과점적 지위를 얻게 된다면 별다른 노력 없이 차액지대와 같은 초과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 경제 주체들이 이와 같은 지대를 얻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경쟁을 벌이는 이런 행위,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것을 우리는 지대추구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대추구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로비, 약탈, 방어 등 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지나치게 소비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지대, 렌트라고 하는 것은 한 사이 안에서 누구에게도 기숙지지 않은 이권을 뜻하는 것인데,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기존 기득권자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적인 지대추구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좌절감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대와 이 합리적 무시라고 하는 것은 지대, 그 이름 그대로 토지 임대료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실제로 지불되는 금액과 고용하는 최소한의 비용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컨대 한 유명 배우가 배우를 그만두고 차선의 직장을 취직할 경우에 월 5천불의 소득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 배우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소한 월 5천불은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배우는 40만 5천불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경우 배우가 누리는 경제적 지대는 40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대 추구 행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부의 규제 등으로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지대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입니다. 변호사나 의사협회 등이 정부에 로비를 해가면서 전문직의 문턱을 올리는 것은 바로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들이 지대를 늘리려는 변호사 수임료나 이제 진료비 등을 높이려는 이런 대표적인 지대추구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합리적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응당 돌아가야 할 이익이 지대추구 행위로 상실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소송을 걸고 항의를 해서 자신의 이익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그럼 다음 예를 통해서 우리가 왜 소비자들이 이러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한 국가에 특수 이익 집단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이 이익 집단이 정부에 10억의 로비를 해서 사업 독점권을 따낸다면 250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익은 소비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소비자 각각은 500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죠. 소비자가 이에 항의해서 이 집단의 행동을 무산시키는 데 드는 소송 비용은 5억 원입니다. 이 경우에 소비자 1명이 이 소송 비용을 전부 감당해봤자 손해이기 때문에 무시하려 하겠음을 예상할 수가 있죠. 10만 명의 소비자들이 모여서 5천 원의 소송 비용을 감당한다고 해도 여전히 돈을 낼 유인이 없을 뿐더러 사람들을 조직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수백만 명이 그야말로 단체 소송을 걸기도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런 불공정함에도 합리적으로 무시하게 되는데 이를 합리적 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적 무시, 이 합리적 무시와 지대추구 행위가 맞물려서 이익 집단의 발흥을 부추긴다면 이는 사회 전체에 큰 해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익 집단으로 가득 찬 사회는 물건을 먼저 차지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유리그릇 상점과도 같은 거죠. 이때 가져가는 것보다 깨지는 것이 더 많은 법이다 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사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경제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인플레이션을 통합행정이라고 봤는데 유효소유 이론의 그 입장에서
즉 케인즈 이론이죠. 유수 이론은 이 입장에서는 이제 사회적 총수요, 즉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의 합계인 그 총수요가 사회적 총공급, 그 소비 수요와 저축의 합계를 초과하는 총수요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물가 수준이 지속적 상승 과정으로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개별 상품의 가격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균해서 산출한 물가 지수, 소위 얘기하는 이제 프라이스 인덱스로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가 수준의 지속적 상승 과정이라는 인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1차적 관념을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물가가 얼마 동안 기간에 몇 프로 이상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가가 외관상으로 상승한 반면에 제품의 질도 크게 향상된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명목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질은 떨어지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세 번째는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격 통제를 실시하는 억압형 인플레이션, 이건 잠재적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물가 지수는 높아지지 않아도 암시장 가격은 크게 상승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과 같은 면을 고려했을 때 인플레이션 유무의 판단은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 4%나 5% 정도의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제품의 질적 변화나 물가지수, 계산상의 오차 등으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경제 성장을 함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유사한 그런 개념이란 다른 개념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한마디로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경제 불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라는 뜻인데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스태그플레이션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이 불황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불황기에는 일반적으로 다 물가가 하락합니다. 물가가 떨어집니다. 또 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그러나 최근에는 호황기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이 불황기에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이런 사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1969년도와 70년대 경기 후퇴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해왔던 겁니다. 이 현상은 다른 주요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는 물가의 만성적 상승 경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만성적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첫째 목표로 여겼던 그 전절의 풍조가 후퇴해서 지금은 물가 안정보다 경기 안정을 우선시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서 주요 산업이 지배되고 제품 가격이 수급 상태 등과는 거의 관계없이 고정되는 그런 경향, 이 바로 독과점 가격의 하방 경직성, 그것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그런 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석유파동, 오일쇼 고들이 막 일어났었죠. 그래서 경기를 침체시키면서도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상승했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그 원인이 경기 침체가 침체기에
어떤 군사비, 그리고 실업수당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주로 소비적인 재정 지출이 확대되는 일임이 또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해서 명목임금이 급상승을 계속하는 일, 또 기업의 그 관리비가 상승해서 임금 상승이 가격 상승에 비교적 쉽게 전가되는 일 등을 갖다가 우리는 예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케인즈 그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아담 스미스 이론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아담 스미스는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아담 스미스는 이제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죠. 그리고 자유방임 경제를 주장한 자기가 쓴 저서 국부론의 저자이기도 한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나라의 부를 크게 만들고 생산력을 커지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저절로 조화롭게 된다는 거죠. 파이도 커지고 그래서 이것은 자연법에 의한 예정 조화설을 밝히려고 했던 겁니다. 스미스의 이론은 이후에 많은 이론들의 그 기초가 됐고 경제학이 과학적인 학문으로 자리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바가 있는 겁니다. 시민사회의 현실적 그 영역으로서의 경제사회를 정면으로 다루고 영국 경험론적인 방법으로 고전 경제학을 창시한 것은 바로 아담 스미스였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1923년도에서 1990년도까지 살았던 학자이죠. 처음에 원래 그 도덕 철학자의 교수였던 스미스입니다. 그의 스승도 도덕 철학자입니다만은 뒤에 이제 국부론이라는 책의 1766년도에 저술을 했고 또 1759년도에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의 그 이론은 이 동감에서 출발하죠. 동감. 이 동감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동감이라는 게 심퍼스 있죠. 심퍼스, 동감. 이제 공감하고도 비슷한 용어입니다만 다른 사람과 쾌락이나 고통을 같이 하는 본능적, 자연적인 동료 감정을 바로 동감이라고 합니다. 심퍼스라고 하죠. 그래서 스미스는 그의 자연법 사상을 갖다가 이 동감의 논리를 기초로 해서 전개해 나갑니다. 즉 스미스의 자연법은 휴메에 의한 그런 홉스와 로크, 이 자연법 학자들입니다. 이 근대적 자연법 비판을 전제로 해서 국가나 사회의 기초를 이 이성을 초월한 인간의 자유로운 그 주체적 그런 감정, 즉 관찰자의 동감에서 심퍼스에서 구하게 됩니다. 행위자는 자신의 감정이 관찰자의 동감을 얻도록 흥분된 감정을 억제해야 하며 이 관찰자는 냉정한 감정을 고양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상호작용이 사회적 가치 형성에 중요하며 여기에 성립하는 사회적인 중립의 감정이 바로 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에서 이 가치론과 정책론 그리고 국가론에서 나타나는 핵심적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자연법은 우리들이 꾸준히 타인을 관찰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야 하며 무엇이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혹은 또 어떤 것을 회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반 규칙으로서 역사적 경험적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찰자에 대해서 그것은 스미스는 주의 깊은 타인, 공평무사한 제3자 또는 전인류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어떤 내부적 인간 그리고 이상적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신이 우리들 가운데에 설치한 대리자이면서 가슴속에 숨어있는 반신인 것입니다. 스미스에 의하면 관찰자는 가족이나 친구 등 아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며 알지 못하는 타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냉정하지만 편견을 갖지 않는 사람의 동감이어야만 이해관계가 없는 공평한 관찰자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회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이란 알지 못하는 타인이고 시민사회란 알지 못하는 타인의 대집단이면서
이들이 만들어낸 윤리가 바로 스미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미스의 관찰자는 이 경험과학적인 인식 주체에서 신의 대리자에 이르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도덕 감정론에서 후자로 기울게 되는 반면에 국부론에서는 경제 사이를 분석,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자의 기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의 원천을 노동에서 구하는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은 이미 로크나 버클리에서 나타났지만 스미스는 이보다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즉 스미스는 사회를 상품 생산자에 의해서 구성되는 상업사회로 규정하고 거기에서의 교환 가치를 노동의 양으로부터 구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그 실질적인 즉 무엇인 그것을 얻으려는 희망자에게 실제로 지불토록 하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한 노고인 것이다. 노력인 것이다. 화폐 또는 그 상품으로 물건을 살 때에 그것은 노동으로 사는 것이며 우리들이 물을 획득하는 것은 자기 육체의 노고에 의한 것이다. 이것 그 화폐나 상품에는 일정량의 노동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같은 양의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과 교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에 의하면 초기 미개 사이에서는 이러한 교환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자본이 축적되고 토지가 이제 사유화되는 이 사이 변천이 되죠. 그래서 그런 상업 사이에서는 노동자가 자기 노동량에 알맞는 그런 생산물을 교환에 의해서 얻을 수가 없게 되고 이 빈부의 격차가 이제 심해지면서 부자와 빈민 사이에 대립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업 사이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의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인간 본성이자 경제적 본능인 이기심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스미스는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 스미스가 경제활동의 기초를 갖다가 이기심의 원리에 둔 것은 그가 도덕 감정론에서 도덕의 기초를 동감의 원리, 심파스의 원리에 둔 것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기심의 원리도 사실상 동감의 원리를 지켜주는 양심 혹은 신의 대리자에 의해서 보증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경제활동의 원리로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감의 원리에 의해서 시인되는 것이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예정조화의 그 신앙에 기초를 둔 그 경제활동의 자유방임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즉 그 이기심의 자유로운 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면과 전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이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신의 보이지 않는 손, 즉 individual hand에 의해서 인도되어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사회의 이익과 진보에 공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미스의 사상은 영국 중산층의 사상적 그 표현일 뿐만 아니라 17세기 존재론적 그 형이상학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그 라이프니츠의 사상과도 훌륭하게 조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근대 시민사회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반면 케인즈는 영국 그 경제학의 대표자인데 1883년도 6월 5일 영국 캠브리지에서 태어났죠. 그 이튼을 거쳐서 캠브리지 그 킹스 칼리지에서 수학을 하고 그 수학학과 동시에 우등시험에서 12위로 이제 합격을 하면서 졸업한 후에는 한때 인도 성에 근무하다가 대학에 다시 이제 컴백을 해서 금융론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약 20년간 마샬의 그 충실한 후계자로서 피구와 더불어서 캠브리지 학파의 쌍벽을 이루게 되죠. 또 로열 에코노믹 소사이어티의 서기로 있었고 에코노믹 저널의 명편집자로서의 잡지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경제학 잡지로 육성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8년까지 이제 발발했던 건데 이때의 재무성에 근무를 하면서
평화회의의 재무성 수석대표, 또 재무상 대리로서 출석을 한 바가 있고, 그는 강화조약, 특히 배상안의 모순을 통찰하여 그 수정 완화를 주장했지만 용납되지 않아서 거기서 이제 사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경제적 기결이라는 것을 공저로 이제 출간을 하게 되고 세상에 이제 호소를 했죠. 이 책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를 일시의 세계적 인물로 만들게 되었고, 이 책에 쓴 그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 이는 그야말로 이제 1914년도 8월에 끝났다 하는 그 사상이 케인주의 이론의 출발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경제학자로서의 케인주의 큰 업적은 뭐라고 누구도 얘기하지만 역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이라는 그런 것이 책이 있죠. 1923년대 화폐 개혁론의 화폐 수량설과 관리 통화론, 또 1930년대의 화폐론의 기본 방정식도 모두가 1936년의 희귀적인 저서인 일반 이론의 이정표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의 사상은 단순한 이론의 자기발전으로서가 아니라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그 사이에 영국 자본주의 현상과 그 변모, 그리고 그 권위와 암종 모색과의 관련해서도 규명하지 않으면 이를 정당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저술은 모두가 그것이 쓰여졌을 때의 생생한 경제 문제와 그가 제시한 해명과 해결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화의 그 경제적 기결이라고 하는 그 책 일에 그는 이단적인 경제학자로서 주목되어 왔고 그의 의견은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사건의 진행에 적시의 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카산드라라고 자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설득론집은 그의 카산드라로서의 부르짖음을 모은 겁니다. 그러나 1929년 가을 월가의 대공황을 계기로 하는 세계적 불황이 닥치게 되죠. 그 이래로 사정은 완전히 급변하게 되었죠. 미국에 있어서도 그의 번영의 길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초래하게 됐고 일반 이론은 그 이론적 지침이 바로 되었던 겁니다. 일반 이론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비상한 성공은 경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서 마셜을 포함하는 고전파 일반과의 그 결별을 선언하게 됐고 다수의 경제학자가 여기로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1936년 이래 경제학이 일변했다고 하여 케인즈 혁명이라든지 케인즈 학파라는 표현도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불완전 고용 등 처음에는 기이한 느낌을 주던 이 표현도 결국 오늘날에 있어서는 일반적 용어가 됐던 거죠. 이 같은 그 비상한 성공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 이론이 세계 공황을 설명하라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론 경제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정자본주의 이론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다시 재무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전비조달론은 그중 급진적 요소만을 제외하고는 영국 전시 경제정책의 바탕이 되었고 또 그는 전후의 그 국제금융과 국제무역의 구조를 만든 브레튼 우즈 협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흥개발은행위원회의 장으로서 추대되기도 했고 그는 또 영미 금융협정 체결에 성공을 해서 전후 영국 경제 부흥을 위해서 37억 5천만 달러의 차관을 얻어 영국 노동당의 사회주의 정책의 촉진에 공헌을 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펀드의 얘기도 나오는데 펀드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으로서 모금한 실적 배당형의 그 성격의 투자 기금을 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투자 자금으로서 일정 금액의 규모의 자금 운용 단위를 우리는 이제 펀드라고 합니다. 유형별로
이 공사채형도 있고 주식형으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사채형 펀드는 이 펀드에 투자를 할 때 투자 자금을 예치해 둘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초단기형, 또 MMF형,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 또 2년 이상형, 분리과세형 등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주식형 펀드 경우에 있어서는 약관의 주식 편입 비율에 따라서 안정형, 안정성장형, 성장형, 자산분배형, 자산배분형, 파생상품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펀드의 수익률은 이 기준 가격의 상승률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투자 신탁 자금을 결산할 때 지급되는 이익배당 이익분배금 지급률, 분배율로 계산하지만 펀드의 경우에는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매입 시점과 매도, 환매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탁자가 국내 투자자들과 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판매된 투자자금으로 국내 증권과 해외 증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매칭펀드,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창업투자 회사에 결성하는 벤처펀드, 그리고 채권, 주식, 선물에 적절한 비율로 투자해서 손실 위험을 줄이는 원금 보존형 펀드라든지 한국 증권시장에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익증권인 코리아 펀드, 또 수수료 없이 주식형에서 공사채 펀드로 공사채 펀드에서 주식형으로 돌릴 수 있는 캐멜레온 펀드, 전환형 펀드라고 하죠. 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상반기 현재 한국에는 14,100개의 펀드가 있다라고 하죠. 앞서서 이제 웨스트팔리아 파스트팔렌 체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 웨스트팔리아이고 독일어는 베스트팔렌입니다. 1648년에 30년 전쟁을 마무리 지은 조약인데, 이 국제 정치학에서는 현대국가 체제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이 새로운 정치 단위로서 민주국가를 탄생시켰고, 민주국가는 국제체제의 주된 행위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해서 각 민주국가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합법적인 존재가 되었고, 일정한 영토 내에서 독립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조약은 자연법 사상과 주권 사상에 근거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였고, 주권 국가만이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주된 행위자이며 주권 국가만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에서 모든 국가는 국제법상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누구도 다른 주권 국가의 중립과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질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민족주의 합니다만은, 민족주의라는 것은 민족과 민족주의는 개념을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용어로 사실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민족과 국가들은 자기 나름의 특색 있는 형성 과정을 제각기 거쳤기 때문에 하나로 이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민족과 민족주의 확립은 특히 이 근대 자본주의 성립 및 확산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근대 자본주의 발생과 그 확산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회 성립되는 과정에서 민족민주주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반만년의 역사, 단군자손 단일민족,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에 이제 귀에 못 박히도록 이렇게 들어왔던 이 한국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단군자손 배달민족이라는 표현조차도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것인데, 신라인과 고구려인들에게 한민족이라는 의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민족주의 발생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중세의 라틴 기독교 보편주의 속에서 개개의 특성이 강한 국가나 민족주의가 생겨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상업이나 생산력의 발전함에 따라서 개개의 특성을 억압하는 계급주의, 또 가톨릭 전통들이 갖는 그 힘에 대한 반발이 생겨났었고,
이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가 싹트게 됐던 겁니다. 20세기 초에는 전 세계 약 60개의 그 국가가 20세기 말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그럼 3, 6, 18, 180개로 늘어났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20세기를 국민국가의 세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팔렌 조약이 이제 1648년에 맺어져서 이제 교황으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됐고,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하는 또 시기가 되죠. 그러면서 시민혁명이 1789년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그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에 개화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단순히 귀족과의 그 어떤 핏줄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일정한 재산과 지위가 보장되고, 군주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대대로 세습하던 봉건사의 특징이 이제 실질적인 경제의 주체이자 실력자인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권리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에 이제 부르주아들이 체제에 저항하는 도전을 시작하고 결국 힘을 모아서 구체제를 무너뜨린 신임혁명을 일으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주아 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로 이제 변신하게 되죠. 선박 기술과 앞서서 얘기한 대로 또 이 무기의 발달로 해서 또 시장의 이제 다변화가 필요하고, 상업주의가 이제 발달림에 따라서 이제 미개척, 즉 미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욕망들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식민지 개척이 이제 되게 되고, 그래서 제국주의를 이제 그 확장을 시키는 그런 그 변모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럼에 따라서 이런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16세기 초부터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생기게 되죠. 프랑스의 17세기 중에서부터 2차 백년 전쟁이 막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국민들이 어떤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런 계기들이 바로 이제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이런 그 상황을 이제 거치게 됐던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부 그 유럽이나 동양적인 이제 특색들이 달리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한국은 이제 또 중국은 또 일본과의 그 대척점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지를 우리는 이제 거쳤었고, 또 중국도 일부 이제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또 유럽 쪽은 또 EU로 해서 1957년도에 유럽 경제 공동체가 이제 출범을 하게 돼서 새로운 그 공동체로서 시작이 됐고, 이런 등등들이 여러 가지 이제 민족주의를 이제 만들어내게 된 태동 원인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인 이제 그 결합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프타이기도 하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리고 아셈이 또 탄생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 동북아, 3개국과 동남아 이런 그 아시안 회원국들이 이제 결성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 아시안도 이제 또 탄생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모임체죠. 그리고 남미 공동시장, 그래서 머코쇼, 이 남미 공동시장이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가 이제 맺은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앞서서 우리가 또 그 생명공학과 인간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그 가치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만은,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관 또는 자기의 욕구, 이런 감정이나 의지,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바로 가치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욕구,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품은 모든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경제적 가치 외에 육체적인 이 쾌적, 건강도 가치가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만족을 주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즉, 논리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 또 미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치라는 것은 인간을 떠나 실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를 감득하는 인간의 존재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가치가 생기기 위해서는 대상에 관계하는 자기의 일정한 태도, 즉 평가작용이 예상되면서, 그러한 평가작용의 주체적인 자기 성격에 따라서 가치 자체에도 개인적이고 사회적, 자연적, 이상적이라는 구별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철학이 추구하는 논리적, 도덕적, 미적, 종교적 가치 자체는 각 사람의 그 주관을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이런 보편 타당성을 가진 가치의 객관성을 H. 리케르트는 이 타당성이라고 하고 가치 철학을 수립을 했죠. M. 셸러는 실질적인 가치 윤리학을 전개해서 쾌적 가치보다는 생명 가치가, 또 생명 가치보다는 정신 가치가 높다,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 종교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한다는 가치 서열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칸트는 각 사람의 인간성은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내적이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해서 이 가치를 존엄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가장 최고의 가치, 이것은 바로 존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보았는데, 이런 보편 타당성을 가진 가치의 해명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바로 가치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